왜 하반기에 올라갈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진보 정부가 집권했어. 그러니까 뭔가 또 이상하게 할 거야.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대략 약 8년, 9년, 10년 정도 빠지다가 3, 4년 동안 가파르게 파고르는 그런 걸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22년 연초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이클상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하기는 아직은 그 가능성이 높진 않다. 새 정부 이제 출범과 함께 3법 개정안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뭐 주주 보호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대선이 6월 3일 날 있었잖아요. 6월 2일부터 한 6월 9일 사이에 대충 한 6일, 7일 정도 그 사이에 휴일도 많이 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영업 개시일로 보면 한 3일 또는 4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몇 프로를 상승했냐면 코스피는 한 2,700에서 2,850으로 뛰었고 코스닥은 730에서 765 정도로 좀 뛰었어요. 그래서 코스피는 불과 7일 만에 6% 정도 상승했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한 4%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되게 가파른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왜 이제 이러는 거냐? 하나는 이제 미국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장 빨리 탈출하세요 하는 그런 비슷한 것처럼 이재명 정부가 등장하면서 상법 개정 등등을 하면서 상법 개정 말고도 실은 여러 가지 이제 나머지 쪼개기 상장,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이라든가 뭐 자사주의 마법이라든가 지주회사 가지고 뭐 이상하게 한다든가 합병비를 이상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많았는데, 이런 거를 이재명 정부는 고칠 거라는 개혁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주가 상승은 누구 말대로 이제 그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우리 표현하잖아요. 디스카운트의 반대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디스카운트인데, 그러면 다시 이제 가치에 근접하도록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법 개정을 비롯해서 실제로는 이제 개별법도 할 예정이에요. 자본시장법을 비롯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혹자의 표현인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예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불과 일주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얼마나 순매수했는지를 봤더니 1조 원 정도, 1조 원 정도를 이미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냈던 이제 민주당 쪽에서 내고 있는 그 상법 개정을 보면 주요 내용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의 의무 중에 이제 그동안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지는데 지금 주주로도 확대하는 건 이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올라가 있는 건 좀 더 그거보다는 더 이제 강력한 게 들어왔는데, 집중 투표제 활성화가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약간 3%를 대주주는 3% 이상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감사라는 게 그 대주주라든가 이사를 견제하라고 뽑는 거잖아요. 또 그동안은 실은 대주주가 이사를 뽑고 그 대주주가 다시 감사를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통속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마치 삼권 분립이라고 비유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장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명하고 뭐 법 판사들도 다 지명하는 꼴이었던 건데,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라는 게. 그런데 이제 3%를 대주주는 3% 이상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이 매우 강해질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이건 이제 투자자들한테 되게 중요한 정보일 텐데, 원래 초안은 그 전에 대선 이전에 얘기됐던 거는 1년 후에 시행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다시 재발의한 거는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요 통과는 물론 약간 이제 본회의까지 가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거거든요. 길어야 한 달, 두 달 뭐를 넘진 않을 텐데, 주식 가격이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뭐 계엄령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우리가 상식적이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본인, 우리 민주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약간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어요. 이 뭔가 상법 개정을 비롯한 주가에 대한 어떤 정상화, 이제 어떤 뭐 코리아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과거에 비해서
열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정부 이제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관심도 높은데 일단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이게 주택 공급 확대를 좀 이번 정부에서 강조를 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변동은 장기로 보면은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그 경기 변동론 있는 것처럼 실은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변동 추세가 좀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법칙이라기보다 귀납적인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대략 8년 정도 하강기를 겪고 4년 정도 상승기를 겪었던 패턴이 8년간 빠지다가 4년간 빠진 모든 거를 다 회복하는 팡 오르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원래 저점은 한 2015년경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 하고 이제 각종 규제 완화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LTV, DTI 같은 것도 한 40 인근에 있던 거를 80, 70 정도까지 팍팍팍 늘려주면서 그래서 돌이켜 보면은 2015년쯤이 저점이었고 16년, 17년에 올라가던 추세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기 대선이 되면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는 좀 별개 문제와 별개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그게 노무현 정부였던 거고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그게 노태우 정부였던 거고 노태우 정부 이전에는 박정희 정부 말기에 그래서 실은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대략 약 8년, 9년, 10년 정도 빠지다가 한 3, 4년 동안 가파르게 팍 오르는 그런 걸 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부동산의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코로나가 끝나던 즈음 2021년 연말에서 2022년 연초 정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최고점이었다 볼 수 있어요. 22년 연초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사이클상 부동산 가격 상승기를 하기는 아직은 그 가능성이 높진 않다. 다만 지금 우리가 한국 주식이 안 좋아도 미국 주식은 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 연합 주식은 안 나가도 미국 주식은 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미국 주식이라든가 채권이 잘 나가는 건 안전자산이라든가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는 주거로서의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돈 벌기에 제일 좋다라는 인식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건데 현재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강남 3구 더하기 마용성 특히 용산구 여기를 중심으로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 지역은 매우 소폭으로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비수도권 지역은 다운 중이다. 가격이 하락 중이다. 하락의 폭들이 좀 변하긴 하지만 다만 우리의 통념 속에 진보 정부가 집권하면 부동산이 폭등했어.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때도 또 무슨 종부세 한다, 양도세 한다, 뭐 5만 가지 뭐 다주택자 규제해가지고 부작용은 일으켰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야 강남 3구는 일종의 미국 국채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야. 이게 바로 금이다. 그래서 뭐 금 매입하듯이 강남 3구 매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투기적 수요라고 표현하진 않겠으나 최소한 투자 중심의 수요 성격은 분명히 있는 거다. 왜냐하면 강남 3구라는 게 어차피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때려잡을 방법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현금 부자들이 또 워낙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 막 해봤자 그 젊은 친구들만 집 못 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해법은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강남 3구로 뭐 완전히 다 분산은 불가능하겠죠. 이 자체가 우리가 뭐 분산시켜봤자 금값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미국 국채가 아무리 메리트 있어도 그래서 지금은 주식 시장을 통해서 유도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게 지금 마침 이제 이재명 정부는 어떤 주식 가치 상승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는 반대로 말하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드는 걸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아직 지금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강남 3구 메리트가 너무 떨어지면 이건 본질적으로 투자 가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 실거주형 수요 공급과 별개로 저는 지방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한 박자에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종의 투자 가치를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대폭 해가지고 야 돈을 벌긴 버는데 저쪽 가서 벌어라. 그러면 약간 이제 지방 물론 그건 이제 적절한 좀 속도 조절은 필요하겠죠. 디테일은 좀 설계하더라도 그래서 크게는 투자 수요를 분산시키는 정책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 또 하나는 지방 부동산
이런 정책을 그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 정부의 이제 공급 정책이 좀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전에 우리 김현미 장관님이 부동산은 집은 빵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부동산은 빵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이 금방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지도 확보해야 되고 부지 확보하는 데 일단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또 각종 규제라든가 제도를 마련하는 거에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게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좀 외곽 지역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러저런 이제 GTX 같은 걸 뚫는 방식을 통해서 그래서 공급은 어차피 단기 안 돼요. 다만 시그널을 주는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다만 지금이 공급이 중심인 거냐라는 거는 판단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크게 세 조로 나눠서 강남 3구와 마용성 시장,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시장, 그다음에 뭐 서울 및 수도권 시장,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시장으로 구분한다고 치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의 조짐이 있는 거는 강남 3구 및 마용성 시장이거든요. 서울도 여전히 뭐 그렇게 크게 조짐이 있는 건 아니고 비수도권은 심지어 여전히 하락 중이거든요. 하락의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미 진행되기로 했던 3기 신도시 이런 거를 좀 빨리 진행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조기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공급도 뭐 확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한다 하더라도 1년, 2년 안에 공급되는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는 약간 투자적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전체 시장 가격 동향도 아직은 이제 뭐 그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하되 요 투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지금은 좀 더 비중 있는 정책이지 부동산 공급 자체가 결정적이진 않다. 그냥 그거는 예정된 공급을 좀 서두르는 정도면 충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반기에 서울 집값 상승할 것이라 이제 전망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이제 시장 흐름 볼 때 소장님이 이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실은 이것도 왜 하반기에 올라갈 거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진보 정부가 집권했어. 그러니까 뭔가 또 이상하게 할 거야. 그리고 뭔가 야 그동안 두 번 다 올라갔잖아.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었고 2020년대 중반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있었던 5년간 이제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있던 5년간 그게 동있네. 마치 경험칙처럼 이게 경험적 법칙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뭐랄까 이제 물론 부동산 투자라는 건 펀더멘탈한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기존에 추경을 한 15조 원 약간 안 되게 한 14조 원 정도 추경을 이미 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도 한 뭐 20조 원 내외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돈이 풀리는 거잖아요. 돈이 풀리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사람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동성이 공급돼? 유동성 이퀄 우리 코로나 때 경제 전반은 아작이 났지만 자산 시장은 다 뭔가 대박을 친 거였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대박을 친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 두 가지가 일종의 많은 분들한테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죠.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으로의 유도, 지방으로의 유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 상승의 가파르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꼭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이 이제 더 어려워질 예정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가 동시에 좀 진행되면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 궁금하고 뭐 무주택자, 청년층, 뭐 실수요자 이들에게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함께 짚어주세요. 지금 참 이제 어떤 금융 측면과 부동산 측면과 어떤 우리 자산 양극화 측면 이게 다 이제 만만치 않은 문제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돼요. 근데 DSR 1단계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한테만 했던 거였었고요. 2단계는 은행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근데 이번에 이제 3단계 가는 건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제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가지고 이제 상환하는 방식 제도가 이제 DSR 제도 핵심인데요. 그거를 도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출이 쪼여지는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한 측면이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대적으로 금리 상승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이제 세계 경제도 그렇고 미국 경제도 그렇고 한국 경제도 그렇고 이게 좀 이제 경제가 좀 약간 다운돼 있는 편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어떤 그 이자 부담이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선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살짝 이제 이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출이 규제되는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자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로는 부동산, 주식 이런 거는 좀 이제 뭐랄까 그 흐름상으로는 약간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럴까요? 그러나 이자 부담은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은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직장인들 월급쟁이 다 마찬가지였을 텐데요. 지금 서울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 물론 이제 서울에는 아파트 말고도 이제 다세대 빌라 뭐 단독주택 이런 것도 많으니까 한 대략 한 5대5 정도 된다고 보면은 아파트가 평균이 10억 정도 되고 있어요. 10억, 1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돈으로 마련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 아주 소수만 가능한 거고 결국은 대출 받는 게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그래서 오히려 대출 제도 그 자체가 청년 친화적 제도를 봐야 된다. 다만 그동안 역대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부터인가요? 아마 그때 도입된 걸로 기억나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확대하면서 전세 대출을 통해서 갭 투자가 좀 활성화된 꼴이 있는데 전세 대출은 제가 보기에는 이러저런 걸 좀 고려했을 때 이 자체가 전세 대출 그 자체가 갭 투자 활성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세 대출은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안 그러면 또 본의 아니게 부동산 버블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 열풍을 이게 한번 불이 붙으면 우리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할 때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있는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게 원래 경제학의 기본 법칙이에요. 재밌게도 자산 시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은 이런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이제 이런 투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뒤늦게라도 나도 합류해야 되겠네 해서 가격이 오르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 자산 시장의 특성인데 그래서 한번 불 붙으면 이게 정치권이 어지간히 개입해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불 붙기 전에 워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러니까 예의주시하면서 캄다운 시켜주는 정책을 뭔가 이렇게 어떤 차분하게 냉각시켜주는 정책을 좀 적시에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소장님과 함께 트럼프발 리스크,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 경제, 부동산 시장 안정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